뉴스 보셨습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멈췄답니다. 뭐, 또 사고야? 정비가 얼마나 허술한 거야? 항공모함은 검게 그을렸고 정유시설은 잿더미가 됐으며 미국 본토의 조선소는 80년 전 기술로 멈춰 있었습니다. 항만의 불빛이 사라지던 밤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이 정지된 듯 바다는 침묵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 한 조선소에서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용접의 불빛이 새벽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곳의 기술자들은 말보다 손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린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 오래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작은 나라의 기술이 지금은 세계의 무게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바다는 아직 희망이 있다. 그 불빛이 켜진 곳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의 역사를 바꾼 대한민국 기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2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분이 시작됐습니다. 경보음들이 하나둘씩 겹쳐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소리의 패턴만으로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 기지 지휘센터 정면에 설치된 대형 화면 속에서 각종 데이터들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고, 세계 곳곳의 정유시설과 조선소, 군수공장들이 하나씩 붉은색 경고등으로 물들어가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30년이 넘는 해군 생활 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위기 상황보다도 차갑고 섬뜩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마커스 스틸이라고 합니다. 전직 미해군 조선정비 지휘관이었죠. 저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이나 직관보다는 숫자와 데이터를 믿는 편입니다.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 기지에서만 20년을 보내면서 모든 판단을 오직 검증된 데이터와 수치를 근거로 내리는 습관을 철저하게 몸에 익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제 책상 위와 화면 위에 펼쳐진 모든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단 하나의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긴급 보고가 들어온 건 새벽 4시 35분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정유시설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는 내용이었고, 전체 생산 가동률의 40%가 즉각 중단됐다는 보고였죠. 저는 화면 속에서 끊임없이 깜빡이는 붉은 경고등들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 30년 동안 배워온 가장 확실한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두 번째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브런 정유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미 공군과 해군이 사용하는 제트 연료 공급량의 무려 40%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지휘센터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소라면 어떤 긴급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던 30년 경력의 베테랑 장교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지휘관님,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굳건하게 믿어왔던 에너지 공급 시스템과 군수 지원, 체계 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긴급 보고들이 쉴 새 없이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여러 정유시설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유럽의 주요 군수 공장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형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 간 무력 충돌이나 전쟁 같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과 산업 시스템 전체가 한꺼번에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요. 오전 7시가 조금 넘었을 때쯤 제 책상 위로 한 장의 극비 보고서가 전달됐습니다. 미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 중 하나인 트루먼호의 선체 손상 상태에 관한 긴급평가 보고서였죠. 저는 보고서에 첨부된 고해상도 사진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항공모함 선체 중앙부에 검게 그을리고 뒤틀린 흔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손상으로 최종 판단됨.
정상적인 작전 수행에는 지장 없을 것으로 예상됨. 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천 척에 달하는 각종 함정들을 직접 점검하고 정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저 사진 속 손상 정도는 결코 경미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어지럽게 쌓여있던 각종 서류 뭉치들을 하나씩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 어딘가에 실마리가 되는 정보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때 우연히 한 문서의 맨 아래 부분에 작은 글씨로 인쇄된 프로젝트 명칭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 전략적 정비 협력을 위한 동맹 체계.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줄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창밖으로 천천히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국제 정세는 더욱더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정유 시장이 말 그대로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죠. 러시아와 미국, 그리고 중동 지역의 핵심 정유 시설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국제 원유 공급망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항공 연료 가격은 단 하루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했고, 저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화면 속 가격 그래프를 보면서 한 가지 씁쓸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전투기 엔진이 있어도 그 엔진에 넣을 연료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노퍽 해군 기지 지휘센터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모인 그 누구도 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타개할 만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죠.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똑같은 시스템과 공급망 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단 며칠 만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자 평소 자신만만하던 고위 장교들조차 어쩔 줄 몰라 하며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참모 장교가 조심스럽게 제 책상 위에 번역 문서 하나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휘관님, 이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기사를 영어로 번역한 자료였죠. 저는 솔직히 별다른 기대감 없이 무심하게 첫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문서 중간쯤에 있던 한 문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2027년부터 지속가능 항공 연료 1% 혼합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공식 발표. 지속가능 항공 연료라는 건 영어로 Sustainable Aviation Fuel, 줄여서 SAF라고 부르는 차세대 친환경 연료 기술을 말합니다. 저도 이 기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탄소 배출 문제와 환경 규제 때문에 학술적으로 연구되고 논의되던 아직은 먼 미래의 기술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벌써 2년 뒤부터 이걸 의무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발표했다는 겁니까? 저는 번역 문서를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HD 현대와 GS칼텍스라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폐식용유를 원료로 활용하는 항공연료 정제 기술을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개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기술을 사용하면 기존 화석 연료 대비 탄소 배출량을 무려 80%나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었죠.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게 과장이나 허위 광고가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수치라면 이건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체를 뒤흔들 혁명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을 데이터와 수치로만 판단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보고서라도 직접 검증하기 전까지는 쉽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즉시 참모들에게 한국 기업들의 상세한 기술 자료와 실증 데이터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두툼한 기술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 도착했습니다. 보고서를 처음 펼쳐보는 순간부터 저는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홍보용 자료가 아니라 연료 정제 공정의 핵심 기술까지 상당 부분 공개된 진짜 기술 문서였거든요. 반응 온도와 압력 조건, 촉매 물질의 종류와 반응 속도, 부산물 처리 방식까지 구체적인 수치와 그래프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MIT에서 해양 시스템 공학을 전공했고 이 정도 수준의 공학 데이터라면
충분히 검증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새벽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보고서 속 모든 수치들을 하나하나 직접 검산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한 참모가 다급하게 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휘관님, 이 영상 자료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 폐유 재활용 공장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커먼 폐기름이 비위생적이고 낙후된 시설에서 아무런 제대로 된 정제 과정도 없이 그냥 대충 처리되고 있었거든요. 참모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폐유 기반 연료를 생산한다고는 하는데 품질 관리 기준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에너지 분야 컨설팅 회사가 발표한 아시아 지속가능 항공 연료 시장 분석 보고서였죠. 저는 보고서 요약문의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SAF 시장의 명백한 퍼스트 무버다. 퍼스트 무버, 즉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선도 주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표현이 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마스카 프로젝트 문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트루먼호 수리 지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정비 기간을 이미 6개월이나 초과한 상태였고 해군 본부 회의실에서는 연일 긴급 회의가 열렸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죠. 저는 회의실 탁자를 내려다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 전체의 체계적인 붕괴였다는 것을요. 그 무렵 저는 미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주요 조선소 몇 곳을 직접 시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녹슨 크레인들과 고철 더미처럼 방치된 낡은 설비들, 그리고 30년도 더 된 구식 용접 장비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1980년대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요. 세계 최강 해군이라는 자부심 뒤에 숨겨진 민낯이었습니다. 본부에서는 결국 한국 측에 공식적인 기술 협력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고 저를 포함한 소규모 실사팀이 한국 부산으로 파견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서류상으로 훌륭해 보여도 실제 현장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천공항을 거쳐 부산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인 시스템,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와 시설들이 제 예상과는 사뭇 달랐죠. 부산항에 위치한 HD 현대 조선소에 처음 발을 디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도크 전체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정확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느꼈던 낡고 정체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살아 숨쉬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요. 그들의 시계는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우리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정비 작업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 해군 보급함에 손상된 선체 일부를 교체하는 작업이었죠. 우리 측 기술진은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 팀의 팀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관찰자로서 현장 구석에 서서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이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신 손과 눈빛으로 모든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죠.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해온 특수부 대원들처럼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용접 불꽃이 터질 때마다 그 정확한 각도와 속도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용접선 하나하나가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품질이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그들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교대조가 들어와도 작업의 질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밀해지는 것처럼 보였죠. 48시간째 저는 제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예정된 공정표보다 오히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2시간이 지났을 때 한국 팀장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검수하시죠. 저는 완성된 선체 부분을 꼼꼼하게 검사했습니다. 용접선, 철판의 정렬 상태, 밀폐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을 넘어서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30년간 미 해군에서 봐온 그 어떤 작업보다도 뛰어난 품질이었죠. 저는 그 순간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리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전투였고 그들은 시간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항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조선소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정비라는 것을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단 3일 만에 내가 가진 모든 믿음을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었다. 이곳에서 미래의 기준을 봤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 본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과 작업 속도, 그리고 품질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내용이었죠. 저는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열린 고위 장교 회의에서 돌아온 건 예상치 못한 강한 반발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한 베테랑 제독이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맹국의 도움을 구걸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미 해군이 그렇게까지 무능해졌단 말입니까?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다는 것을요. 저는 침묵했지만 속에서는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대신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외신에서 한국 조선소에 대한 음해성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품질은 검증되지 않았다. 단기 실적을 위한 보여주기식 작업, 장기적 내구성은 의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었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완벽한 용접선과 정밀한 작업 과정을 본 사람으로서 이런 근거 없는 비방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들고 반박문을 작성했지만 언론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으로 가서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요. 이번에는 신념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부의 승인을 받고 일주일 뒤 저는 두 번째로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요. 부산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대규모 정비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 파견된 외국 기술자들도 함께 투입된 국제 협력 프로젝트였죠. 저는 며칠간 현장을 면밀히 관찰하며 모든 공정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셋째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로 투입된 외국 기술자 한 명이 용접 작업 중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근 가연성 물질에 불씨가 튀었고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작업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팀장의 짧은 지시 한마디에 모든 팀원들이 정확한 위치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소화기를 들고 달려갔고 다른 이들은 인근 작업을 즉시 중단하며 2차 피해를 방지했습니다. 매뉴얼보다 빠른 대응이었죠. 불과 3분 만에 화재는 완전히 진압됐고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혼란 속에서도 그들은 질서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그들의 진가를 드러낸 겁니다. 사고 수습 후 작업은 즉시 재개됐고 놀랍게도 예정된 완공 시간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정보다 3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돌발 상황에서도 일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비 시간을 계산합니다. 완벽한 계획에는 위기 대응도 포함되죠. 그날 밤 저는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검증 완료. 품질과 안전성 모두 최고 수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정보다 3시간 빨랐습니다. 그 3시간의 차이가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격차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현장이 모든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한국 측에서 정식으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왔고 본부에서는 저를 현장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실제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과연 제대로 된 협업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기술 회의에 참석한 순간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엔지니어 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통역사가 배석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필요 없었죠. 그들은 기술 도면과 수치, 공학 용어로 대화했고 그건 국적을 넘어선 공통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한 엔지니어가 그린 구조 설계도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설명보다 도면 자체가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진짜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요. 며칠 후 본격적인 실전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미 해군 보급함 한 척이 긴급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부산항에 입항했고 한국 팀과 우리 측 기술진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측 기술 책임자는 최소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프로젝트 매니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48시간이면 가능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능력을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작업이 시작되자 저는 한국식 공정관리 시스템의 진가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부품과 자재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로 배달됐고 각 작업조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처럼 완벽한 타이밍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큰 소리나 혼란 없이 조용하게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움직였죠. 24시간째 저는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용접 불꽃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반짝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각각의 작업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의 정교한 리듬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는 각 부서가 따로 놀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낭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확히 48시간이 지났을 때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측 감독관들이 꼼꼼하게 검수를 진행했고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을 넘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품질이었죠. 저는 한국 측 현장 책임자인 김도현 엔지니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면서도 정확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휘관님, 우린 빠른 게 아닙니다. 낭비가 없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린 것 같았습니다. 낭비가 없다는 것. 우리는 그동안 속도와 품질을 별개의 가치로 생각해왔습니다. 빠르면 품질이 떨어지고 품질을 높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팀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하고 모든 동작을 최적화하고 완벽한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를 없앴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속도와 품질의 동시 달성이었던 겁니다. 일주일 후에는 국제기자단과 군사 전문가들을 초청한 공개 시찰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이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질문을 쏟아냈지만 한국팀은 당황하지 않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시찰이 끝난 후 한 유럽 언론인이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K-정비다. 새로운 표준이 탄생하고 있다. 미국 본부에도 긍정적인 보고가 올라갔고 최종 평가는 결과 완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산항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멀리서 조선소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역사의 조림 라인을 목격하고 있다고요.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악수를 나눴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협력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기상청에서 긴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형 태풍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부산을 정면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았죠. 문제는 미 해군 구축함 한 척이 중요한 엔진 정비 작업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태풍을 맞으면 함체에 치명적인 손상이 불가피했습니다. 저는 기상위성 화면 속 거대한 소용돌이를 보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우리의 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본부에서는 즉각 작업 중단 명령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 현장 책임자인 김도연 엔지니어는 상황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지금 작업을 중단하면 미완성 상태의 함체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한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책임감을 읽었습니다. 저는 본부 명령과 현장 판단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고 결국 한국 팀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접근하면서 날씨는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바람이 거세졌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항만 전체에 붉은 경고등이 켜졌고 대부분의 작업장에서는 인력들이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 팀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남은 공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시간과 자연을 상대로 한 전투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그렇지만 곧 거센 폭우로 변했죠. 그런데도 용접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빗속에서도 정밀한 작업은 계속됐고 푸른 불꽃과 빗방울이 동시에 부딪히는 광경은 마치 두 세계가 충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비를 입고 현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비에 젖은 채로 함체의 핵심 용접선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동작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저였지만 그 장면 앞에서는 그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풍 도착 예정 시간은 무정하게 다가왔습니다. 12시간, 10시간, 8시간. 기상청의 예보는 계속 업데이트됐고 태풍의 세력은 예상보다 강력했습니다. 항만관리청에서는 최종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팀의 작업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밀하고 집중된 움직임으로 변해갔습니다. 별다른 지시나 확인 없이도 모든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렬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태풍 도착 3시간 전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함체의 중요 계구부들이 완벽하게 밀폐됐고 엔진실 최종 점검도 끝났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빗속에서 직접 모든 용접 부위와 밀폐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이 극한의 기상 조건 속에서도 단 하나의 결함도 없었습니다. 모든 용접선이 완벽했고 밀폐도는 기준치를 상회했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풍이 부산을 강타했습니다. 바람이 건물을 흔들고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육지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대피시설에서 긴 밤을 보내며 창밖의 광풍을 지켜봤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함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은 곳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풍이 지나가고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날이 완전히 밝기도 전에 항만으로 달려갔습니다. 도크 곳곳에는 파손된 장비들이 널려 있었지만 우리가 정비한 함정은 그 자리에 의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배에 올라 밤새 우려했던 용접 부위들과 밀폐 구간들을 점검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균열은 없었습니다. 물 한 방울 새어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전모를 벗고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 햇살이 철판 위에 빗방울을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지에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강철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건 금속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였다. 부산에서의 성공적인 협력이 마무리되고 본부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 동부 해안의 주요 조선소 중 하나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였죠. 건조 중이던 군수 지원함이 도크 내부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함체의 절반 이상이 침수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본부는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사고 현장의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강철이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자만과 방심이 결국 무너진 겁니다. 긴급 대책회의가 연이어 소집됐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상된 함정을 복구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게 기술진의 공식 견해였죠. 하지만 군사작전 일정상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제 숫자로 싸워야 할 때라고요. 저는 지난 몇 달간 부산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작업 기록들을 정리해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K-스탠더드, 유일한 해법. 한국식 기술 표준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내부 반발은 거셌습니다. 여전히 많은 고위 장교들이 자존심 문제를 들먹이며 반대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구체적인 수치들과 성공 사례들이 제 보고서를 뒷받침했고 무엇보다 지금의 급박한 상황이 더 이상 망설일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직접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기술 협력 체계를 공식 가동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산과 버지니아 노퍽 기지를 연결하는 국제 협력 전선이 구축됐고 한국에서 200명이 넘는 숙련 엔지니어들이 미국으로 파견됐습니다. 저는 전체 프로젝트의 현장 조정관으로 임명됐죠. 세계 최초로 한국과 미국의 조선 기술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완전히 통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 팀을 맞이하던 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각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을 세계에 증명하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손상된 함정의 복구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72시간이었고 작업 시작 시점에서 전체 완공률은 겨우 60%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측 기술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한국팀은 즉시 24시간 교대 근무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그들이 부산에서 보여줬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미국 땅에서 구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밤낮 없이 현장을 지키며 그 모든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첫 24시간 동안 완공률은 75%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기술진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48시간째 완공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시간을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구나 하고요. 마감 72시간 전 기적이 완성됐습니다. 손상됐던 함정이 완벽하게 복구됐고 모든 시스템이 정상 가동됐습니다. 최종 검수 결과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로 디펙트, 온타임. 단 하나의 결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완료됐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 측 감독관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문장을 여러 번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국적을 가진다. 오늘 그 국적은 대한민국이었다. 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이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대서양을 건너와 미국 땅에서도 똑같이 타올랐던 그 순간을요. 마스카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제해양기술 컨퍼런스 조직위원회에서 제게 기조연설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죠. 주제는 한국에서 건설되는 미래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평생 현장에서 일해온 기술자였지 연단에서 연설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을 세계에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저는 무대 뒤편에서 청중석을 바라봤습니다. 5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온 해양 기술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보다 무거운 건 제가 전할 한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간 미 해군에서 쌓아온 경험,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무너지던 그날, 새벽 마스카 프로젝트를 처음 발견했던 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중석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조선소에서 목격한 72시간의 기적, 태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용접 불꽃,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와 미국 땅에서도 똑같이 증명된 완벽한 시스템에 대해서요. 대형 스크린에는 부산 조선소의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아래서 움직이는 엔지니어들의 모습, 정밀하게 그어지는 용접선들, 그리고 완성된 함정이 바다로 나아가는 장면이었죠.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본 데이터이고 수치이며 무엇보다 진실이라고요. 마스카 프로젝트의 최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가동률 99.8%, 결합률 0.03%, 납기 준수율 100%. 이 모든 숫자는 6개월간의 협력 과정에서 축적된 객관적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유럽연합과 중동 국가들이 마스카 책의 참여를 공식 선언했고 국제회사기구에서 한국을 조선 정비 분야의 공식 표준 개발국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이름을 봤을 때는 의심했다고요. 하지만 부산의 도크 위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태풍 속에서 그리고 미국 조선소의 긴급 복구 현장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진심이었고 그들의 손끝 하나하나가 책임이었으며 그들의 침묵 속에 가장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부산항의 야경이었습니다. 수많은 조선소의 불빛들이 바다를 밝히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고. 강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의지라고. 그리고 제가 본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부산에 있었다고요. 그 순간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느렸지만 점점 커지더니 결국 기립박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서서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배지를 꺼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 마지막 날 제게 선물한 태극기 배지였죠. 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배지 안에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마커스 스틸, 한때 의심으로 무장했던 해군 장교였다. 그러나 지금 나는 안다. 강철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이며 시간을 지배하는 철학이다. 내가 본 그 나라, 대한민국은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고 위기 속에서도 기준을 세웠다. 세계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그들의 불꽃을 떠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바다는 결코 어둡지 않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표준은 한국이라 불립니다.